자, 427페이지 4번에서 과실수취권이 나오죠. 323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까지 끊어보면 일단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법조문 자체가 과실을 수취하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과실수취권은 있다예요. 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쌤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의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취한 만큼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취하면 변제에 충당한다는 말은 받을 돈에서 뭐요? 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득이 없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과실수취권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면 있다요. 있답니다. 다만 문제를 보시거나 판례를 이해할 때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이 있다면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유치권자는 받을 돈을 변제에 충당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실수취권이 뭐예요? 없는 거니까 차임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뭘 갖게 된 거죠? 과실을 수취한 거니까 결국은 변제에 뭐예요? 충당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충당도 안 했다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5번 유치물의 사용권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뭐가 없죠? 사용권이 없어요. 항상 원칙부터 원칙은 어떻게 해요? 없다. 다만 기억 승낙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니은분 보존에 필요하다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다시 오시면 임차인이 유치권자인 경우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존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집 비워주면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뭐를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기 때문에?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차임은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변제 충당한다. 받을 돈에서 뭐죠? 가 나가게 되고요. 충당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번 비용상환 청구권 해가지고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과정에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수가 있고요. 이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고 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 또다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고요. 2번 유치권자의 의무에서 1번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2번 사용 등의 금지 의무에서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을 의무가 있죠?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용어를 좀 하나 정리해 보면 우리 민법상 주의 의무가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선관 주의 의무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가 더 쓸까요?
뭐가 더 신경을 많이 쓸까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유무가 더 신경을 많이 쓸까요? 선간 주유무가 더 신경을 많이 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죠? 선간 주유무가 더 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선간 주유무는 자기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해서 주의해야 될 의무가 뭐죠? 선간 주유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험적으로는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유무는 하나도 없고요. 모두가 다 뭐냐면 선간 주유무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유무 그럼 무조건 뭐예요? X고 선간 주유하면 무조건 뭐예요? O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다 뭐죠? 선간 주무 자기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유해서 보관해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개가 저를 물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개를 유출할 수 있는데 제 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키우냐면 뒷마당에다가 묶어놓고 대충 밥짓거리기 먹여서 키우거든요. 근데 그 개를 딱 보니까 개주제에 신발까지 신었어요. 그러면 그 개는 뒷마당에다가 묶어놓고 대충 밥짓거리 주면 안 됩니다. 내 개보다 더욱더 뭐요? 소중하게. 이게 뭐요? 선간주유무죠. 그래서 마트 가서 뭐죠? 사료 사다가 사료 먹이고 뭐죠? 안방에 데려가서 따뜻하게 뭐죠? 보관해야 될 의무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유치권에 소멸해가지고 일반적 소멸 사유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고요. 2번에서 유치권 특유한 소멸 원인에서 1번 유치권 소멸 청구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의무가 있었죠. 선간 주유무와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을 청구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이건 뭐죠? 형성권이죠. 근데 넘겨보시면 비교할 것이 뭐냐면 타 담보 제공에 의한 소멸 청구에서 327조가 나와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유치권의 경우는 소멸 청구가 두 가지인 거죠. 첫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소멸 청구와 두 번째, 타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 요 두 가지가 있고요.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소멸 청구하는 즉시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되고요. 타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자의 승낙을 얻어야지만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죠. 개를 끌고 와가지고 제가 제 개처럼 뒷마당에다가 묶어놓고 대충 밥짓거리를 주고 있었는데 개 주인이 와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소멸을 청구하면 저의 유치권은 즉시 뭐가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개를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제가 사료 사다 잘 먹이고 있는데 그날 밤 그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이 개는 내 아들과 같은 개입니다. 요 개를 돌려주시면 제가 대신 고양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양이를 안고 왔다란 말이죠. 요때는 뭐죠?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 개 가져가시고 고양이를 저에게 다시 맡겨주십시오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죠. 물상대유 인정되지 않고요. 유치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확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오. 왜요? 타인의 물건이면 되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채무자는 누구예요? 갑. 누구예요? 병. 그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밖에도 제3자에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채권이 목적물에 반한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발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맞는 질문이고요. 이 동일한 사실관계가 뭐냐면 우연히 물건을 맞바꿔 간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 오시면서 우산을 들고 왔는데 을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어요. 병도 집에 가야 되는데 우산이 없어서 을도 우산이 없어서 갑의 우산을 들고 왔다면 이게 이제 서부 영어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갑과 을이 길에 서가지고 너부터 줘.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줘.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네가 줘야 나도 준다 그러면 뭐처럼 느껴지냐면 동시에 항변권처럼 느껴지는데 동시에 항변권이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쌍무계약이 있어야 돼요. 계약이. 근데 이 경우에는 우연히 물건을 맞바꾸어 간 거지 둘 간에 뭐는 없어요? 계약은 없기 때문에 뭐로 이해하냐면 유치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유치권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별제권을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설명 안 드리면 또 질문을 하시던데 말씀드리면 별도로 완제, 돈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다 못 받죠. 부족하니까 파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돈을 다 못 받게 되는데 특별히 나는 완제, 별도로 돈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러냐면 별제권이라고 하고요. 유치권자에게는 별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별제권을 갖는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X입니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고요. 5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 채권은 변제계에 있어야 한다는 지문은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다 왔으면 되겠죠. 유치권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필기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와 이해하고 그다음에 사례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차 계약의 사례도 확실하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다음에 저당권입니다. 의의는 간단한 권리죠.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계약과 등기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을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사회적 작용에서 효용성이 크다. 그 다음에 3번 근대적 저당제도가 나오네. 그죠? 일단 근대적 저당제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교재에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 이거는 뭐죠?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재미로 드는데 근대적 저당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은 현행 독일의 저당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옛날 저당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행 독일의 저당제도를 말하고요. 독일 놈들은 조금 우리보다 발전돼 있다 그래서 근대적 저당이라는 말을 써요. 솔직히 완전히 뭐죠? 사대적인 용어인데 아무튼 독일은 우리와 달리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저당권만 따로 거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고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이 쫓아간다는 말은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거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당권만 따로 뭐 할 수 없어요? 거래할 수가 없는데
얘네들은 저당권만 따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죠?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고요. 이렇게 저당권만 따로 거래하기 위해서 독일은 순위 확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고요. 또 저당권만 따로 거래한다는 말은 채권이 없더라도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 독립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우리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아니라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는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다. 부종성을 취하고 있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저당권에 관한 무엇이 확보되어 있지 않냐면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죠? 이게 뭔 개소리냐.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 독일 놈입니다. A라는 건물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구입하면서 구입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 등기소에 가가지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채권이 없는데 대출이 없는데 저당권만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다는 말은 이게 뭐라고요? 독립의 원칙인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왜 하냐면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이거를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증권에 1번이라고 기재가 되면 한 번 인쇄된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순위 확정의 원칙인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돈도 안 벌리고 등기소에 가서 뭐라고요?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그 저당권을 뭐로 만들었어요? 증권으로 만들어서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누가 그걸 사느냐?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를 설정해 달래요. 근데 저는 담보가 없어요. 그럼 얘한테 가가지고 요 저당권을 사다가 담보로 맡기고 뭐 할 수 있어요?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요 갑은 요 건물 구입 자금을 대부분 다 회수해요. 저당권 팔아서. 특징은 채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은 구입 자금 회수할 때 뭘 받아요? 대출을. 그죠? 대출을 받으면 구입 자금을 회수하는 대신 뭐가 생겨요? 빚 채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해서 팔면 대부분의 구입 자금을 다 뭐 하게 돼요? 회수하게 되고 무엇도 없어요? 채무도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요. 띵호하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나라는 못하느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건물은 한시라도 경매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 이걸 구입해서 대출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해요? 갑이 모르잖아요. 양도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놈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이 건물이 뭐가 돼버려요? 경매가 될 뭐가 있는 건물이에요? 위험이 있는 건물이죠. 그러면 갑은 뭐하러 이 짓을 하느냐? 일단 이런 방식으로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거의 돈을 안 들이고 건물을 사요. 그럼 또 그 돈 가지고 뭐예요? 또 하면 되죠? 또 하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구입하는 돈만 있으면 건물을 뭐죠? 수십 채로 뭐 할 수 있어요? 증식할 수가 있고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은 이런 상태 이거를 뭐 하냐면 임대를 해요. 임대를 하게 되면 투하된 자금 없이 뭘 받게 돼요? 임대료를 받게 돼요. 그러면 또 뭐가 걱정이 돼요? 임차인들이 문제 걱정되죠. 왜 이 집 뭐 될 수 있어요? 경매가 될 집이잖아요. 될 수 있는 집이잖아요. 임차인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서양 애들은 깔세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유럽 국가나 미국은 보증금을 안 받아요. 우리나라도 평택같이 미군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요. 보증금 안 받아요.
깔세라고 해가지고 그냥 월세만 갖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증금을 안 대고 그냥 이용예고 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경매가 되면 이사 가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보증금을 뗀다는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뭐예요? 경매되면 아 경매되는구나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죠? 아주 용이하게 잘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최순실도 독일에서 호텔 샀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것도 되게 싸게 샀고 실제로 거기 현지인이라면 사고 나서 또 그걸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해서 팔면 또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호텔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당권에 관한 유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임차 보증금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임차 보증금. 왜냐하면 우리는 보증금이라는 것을 뿌리 깊게 뭐예요? 박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경매가 됐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문제는 뭐죠?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상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러면 막 이상해. 아씨, 그러면 지상권자가 큰 피해 보는데 지상권은요,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에요. 독일 제도잖아요. 걔는 뭐라고요? 깔세. 지상권자 보증금 안 줬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도요,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것도 다 뭐예요? 독일 제도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떤 개념이에요? 보증금이 없다는 개념으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굳이 무엇을요? 대항력이냐 우선변제권이나 이거를 뭐예요?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걔네는 뭐예요? 깔세 보증금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우리는 보증금이 없이는 뭐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사회다 보니까 민법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냥 독일 제도를 뭐 하고 있어요? 답습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뭐 같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개론 시간에 그런 거 배우시나요? 저당권 유동화 주식회사 배우시죠, 그죠? 그죠? 그게 저당권 유통성인가요? 학개론 시간에 말하는 그거는 저당권 유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개론 제도는 이런 거죠.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이 갑에게 1억을 대출해주고 갑소 A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권,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가게는 우리나라가 은행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IMF 때 1997년대 은행이 막 망했는데 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산은 많은데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 은행은 이 채권하고 저당권을 합쳐서 저당권 유동화 주식회사에다 판매를 해요. 그러면 저당권 유동화 주식회사는 이거를 증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반이나 투신사에다가 뭘 하냐면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대부분의 자금을 뭐하게 돼요? 회수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당권 유통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증권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요? 저당권만 거래한다고요. 어차피 우리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거래하는 거 원래부터 뭐예요? 가능했대고 원래 제도를 뭐 한 거예요? 입법하고 제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저당권의 유통성 문제하고는 뭐죠? 상관이 없는 것임을 좀 주의하시 바라고 여기서 말하는 저당권 유통성 뭐라고요? 저당권만 따로 거래하는 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에 설립해가지고 1.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람으로써 저당권을 갖게 되는데 1번 계약의 성질 뭐 특별한 거 없고요. 2번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 이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고요. 갑은 뭐죠? 채무자란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면 물론 저당권 설정 계약은 누구하고 하는 거냐면 저당권 설정자와 죄송합니다. 네.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간의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이 뭐하게 되냐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고, 채권이 이전되면 무엇도요? 저당권도 이전이 되니까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뭐죠?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요.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문제지문에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이어야 한다. X.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 있는데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면 누구라고요? 물상보증인. 채권자는 저당권자이어야 한다. O. 왜냐하면 부종성 수본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뭐죠?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교재 보시면은 디귿번 저당권자 해서 우측 하단입니다. A번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그래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뭐죠?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B 다만이 나옵니다. 다만. 다시 말하면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불일치된 경우에도 다시 말하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얘기죠. 교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좀 사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일단 예외니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A라는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으로부터 계약금도 받았고 중도금도 받았고 잔금은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잔금을 못 주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이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으면 잔금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갑이 그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뭘 요구하냐면 병이 자꾸 못 믿겠다고 하니까 먼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사건이. 근데 문제는 잔금도 못 받았는지 등기부터 해주면 요놈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해주고 매매대금 받고 잔금을 치르는 게 아니라 뭐죠? 도망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을 앞에 등기해주기 전에 먼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놓고 등기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 앞으로는 저당권 등기를 못하죠. 왜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와이프입니다. 자기 처 앞으로 요 잔금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을에게 뭘 해주냐면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을이 돈을 받고 잔금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갑이 요 처앞에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병이 곤란한 거죠. 병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잔금을 받을 채권자는 누구요? 갑이고 저당권자는 누구요? 정이니까 요 등기는 뭐죠?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해서 첫 번째 요건입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고 물론 갑, 물, 정 세 사람이 뭐 했겠습니까? 합의를 했겠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이 귀속이라는 앞에 채권이라는 말에 빠졌네요. 그죠? 제가 잘못 읽었, 제3자에게 채권이, 제가 잘못 읽었죠?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 우리 저자분은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예를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뭐죠? 첨입니다. 첨. 다시 말하면 제3자도 실질적인 의미의 뭐예요? 채권자. 이런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혼하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죠. 남편에게. 네 돈 달란 얘기예요? 내 돈 달란 얘기예요? 내 돈 달라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 부인이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요. 근데 이혼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받으면 내 돈 받는 거니까 뭘 안 내요? 세금을 안 내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원이혼이 그래서 많습니다. 실제로. 다시 말하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셔야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불러다 놓고 빨리 이혼하세요. 막 종용을 합니다. 특히 아버님이 뭐죠? 오늘 내일 하시면 엄마 우리 아버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빨리 이혼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죠? 실체를 끌고 와서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 사회가 무엇을 권유하는 사회예요? 이혼을 권유하는 사회인 거죠. 그죠? 아무튼 재산 분할을 받는다는 말은 내 돈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형식적으로는 갑만 소유자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도요? 정도 소유자인 거예요. 그잖아요. 따라서 이 잔금은 형식적으로는 갑만 소유자 같지만 채권자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도 채권자예요? 정도 채권자인 거죠. 따라서 정은 실질적 의미의 뭐예요? 채권자이기 때문에 정 앞에 이루어진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렇게 되고요.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는 뭐 제3자는 계약 이렇게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뭘 기억하세요? 처. 그죠? 남편 명의의 토지를 팔면서 처 앞으로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례가 같은 얘기 나왔으면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2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사항은 설명드릴 게 없고 3번 저당권의 객체는 1 해가지고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에서 기억,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의 객체는 일단은 냅두고요. 우리는 민법에 의한 저당권 객체 부동산 및 뭐죠?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X예요. 저당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X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뭐에도 권리에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는 질문은 뭐예요? X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물건뿐만 아니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과 같은 권리도 설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해가지고 1번 피담보 채권은 원칙적으로 종류를 불문한다. 2번 수인의 참여에도 상관이 없고 수인의 채권에 상관이 없고 수의 채무에도 상관이 없고 채무의 일부에도 뭐죠? 상관이 없다. 우측에 3번 장래 채권을 위한 저당권 뭐죠? 상관이 없다. 그럼 결국은 합치면 뭐예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저기죠.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죠? 꼭 금전 채권일 필요 없습니다. 종류 불문. 또 여러 개의 채권도 상관이 없고 일부 채권도 상관이 없고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우측에 그 박스 법정 저당권이 나오는데 1과 2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 2죠. 2 해가지고 이렇게 2 해가지고 뚱검지도 밖으로 빼가지고 법정 저당권 쓰고 가입형. 그러니까 2번은 법정 저당권이 아니에요. 법정 저당권 몇 번만요? 1번만 법정 저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는요? 2번은 뭐가 아니라고요? 법정 저당권이 아니에요. 또 몇 번만요? 1번만 법정 저당권이고요. 일단 법정 저당권은 한 개, 1번이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요. 1번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의 땅에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을은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소유권. 그죠?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차임을 안 줘요. 차임을. 그러면 갑은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또는 과실을 압류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 뭐가 되냐면 법정 질권이 됩니다. 이 개념은 기억해 두세요. 뭐 교재 2년 이런 건 안 돼. 연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무엇을요? 건물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법정 저당권.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뭐가 돼요? 법정 질권.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임대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법정 저당권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도급 계약을 하고요. 건설업자인 수겸인 을이 갑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을 해줘서 갑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는데 요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뭐가 되죠?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주의하실 것은 요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요. 형성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을이 갑에게 저당권 설정을 청구했다 그래서 바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을은 뭘 갖게 되냐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법정 저당권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설정 등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을이 뭘 가져요? 저당권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아니죠? 법정 저당권은 아닌 거예요. 일단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뭐가 아니라고요? 형성권이 아니다. 승낙을 얻어야 비로소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단 말이죠. 갑이 승낙을 해줄 거냐 문제죠. 그죠? 승낙할 놈이면 공사대금 제대로 줬겠죠? 그죠? 그럼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공사대금은 신축한 목적물에 관할 생긴 채권이니까 을은 뭘 해요?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을이 현수막 걸고 유치권 행사 중, 그죠? 앞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갑이 을을 찾아오겠죠. 야, 임마, 네가 지금 유치권 행사하는 바람에 공사도 중단돼 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 자식아 라고 방방 뜬다면 을이 갑에게 저당권이라도 설정해 주셔. 그래야 내가 뭐죠? 유치권 풀 겁니다. 라고 한다면 갑의 입장에서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승낙할 수 있는 거죠. 승낙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해 주면 을은 뭐예요? 유치권 풀고 공사 계속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3번 저당권의 법적 성질에서 1번 타 물건이고요. 넘겨보시면 약정 남보 물건이고 3번 물건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뭐는 없냐면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4번 저당권의 담보물권의 통유성 해가지고 부정성, 수반성, 뭐죠? 불가분성 뭐가 있습니까? 물상대의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뭘 볼 거냐면 물상대의성을 볼게요. 아까 제가 뛰어넘은 거 있었죠, 그죠?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페이지 4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1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물상대의가 나옵니다. 법조문을 보실 때 질권이라고 나와 있죠. 342조가. 이건 왜 질권이 나와 있냐면 342조의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저당권에 의해서 준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는 질권을 뭘로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읽어볼까요?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를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하여야 된다. 그래서 질자를 뭐로 바꿔주세요? 저당으로 바꿔서 좀 이어주시기 바라고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내는 부분입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A 건물이요. 멸실, 훼손되거나 또는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 범위에서 목적물이 없어졌으니까 저당권은 뭐죠? 소멸될 위험에 처하고요. 공용징수 수용이거든요. 수용.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나요? 직권 말소 사유에서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배우셨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공용징수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저당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요. 따라서 이 저당권은 뭐예요?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돈이 생겨요. 가치 변형물이라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불타서 멸실된 거라면 화재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제3자가 불질러서 멸실된 거라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공용중개소 수용을 당하게 되면 뭘 받게 되냐면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을이 지급되기 전에 뭐라면요?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물상대위라고 한다. 이게 뭐죠? 법조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그때는 보호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따라서 물상대위도 뭐 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요 A 건물을 병에게 팔았어요. 팔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죠. 오히려 누가 곤란해요? 산 사람이 곤란한 거지. 저당권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이거를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든 제3자가 압류를 하든 압류만 되면 상관이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개념하고 뭐죠?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한 장을 넘겨 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옵니다. 풀어볼게요. 문제.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의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 X.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든 저당권 제3자가 압류를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1번은 뭐죠? X죠.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자, 물상대의는 언제 인정되는 거예요? 소멸될 위험이 있을 때 여기죠. 그러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저당권도 뭐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소멸될 위험이 있으니까 뭐가요?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렇게 공부해요. 멸실훼손, 공인일서, 멸실훼손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소멸될 위험이 있는 뭐예요? 예에 불과한 것이지 멸실훼손, 공인질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죠? 소멸될 위험이 중요한 거죠. 그죠?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할 물건이 인도된 후 그러면 지급됐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압류해야 돼요? 지급 전, 인도 전까지잖아요.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최소한 지급 전, 인도 전까지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돼요.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5점. 멸실돼서 뭘 받게 됐어요? 보험금을 받게 됐다면 이 보험금에 대해서 무엇이에요? 물상대의가 허용이 되는 거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어요. 이거는 매매일까요? 수용일까요? 협의 취득이라는 말은 승낙을 얻어서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강제 취득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수용이 아니에요. 매매.
매매입니다. 따라서 협의는 뭐예요? 매매. 신당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기가 있는데지 않는다는 요건에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죠? 답은 뭐죠? 4번이고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셔가지고 이제 교재 436페이지 오시면 이제 저당권에 이렇게해가지고 436, 437, 438 상단까지는 뭐죠? 우리가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매. 경매가 진행되면 첫째 뭐라고요? 물건의 목적물인 권리의 소멸 여부를 뭐예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 유치권은 뭐 되지? 소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멸되지 않으면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고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저번 주에 뭐 지방세, 국세, 당해세, 뭐 근로자의 3개월 임금 이런 건 뭐 하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나갈 거예요. 설명 안 드릴 거고 영원히 설명 안 드릴 거고 설명 안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괜히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뭐 당해세가 뭐 이런 거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뭐예요? 삐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목적물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 목적물의 범위부터는 좀 쉬었다고 봐야 되겠네요.